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20년 전 주식 실패로 전세금을 날리고 캄캄한 반지하 방을 전전하던 제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건물은 종교와도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32해 동안 다닌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던 날 저는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평생 아등바등 모은 예금과 퇴직금, 그리고 마지막 기회라 믿고 분양받은 상가 하나면 제 노후는 남부럽지 않게 든든할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은퇴를 구원해 줄 줄 알았던 그 상가는 9억에서 단 한 명도 사겠다는 사람 없이 1억도 안 되는 돈까지 떨어졌습니다. 평생 원칙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62살,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한 은퇴자입니다. 지금 제 머리 위로 피바람이 불게 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 제 나이 40이었던 그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과장이었고 아내와 단칸 전셋집에서 아이 하나 키우며 그럭저럭 살고 있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지만 그렇다고 큰 욕심을 부리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회사 동기 녀석이 저를 조용히 불러내더니 귓속말을 하더군요. 형, 이거 진짜 확실한 정보인데. 자원개발 테마주야. 곧 어떤 상장사가 아프리카 광산 개발권을 따낸다는 얘기가 있어. 지금 들어가면 최소 3배는 먹어. 저는 처음에는 웃어넘겼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동기 녀석이 몇 주 사이에 정말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회식 자리에서도 온통 그 종목 얘기뿐이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다. 이런 기회는 평생 한 번뿐이다라는 말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조바심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저만치 앞서가는데 저 혼자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그 초조한 말입니다. 결국 저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적금 좀 옮겨서 굴려보려고 정도로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처음엔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주가가 무섭게 오르는 걸 보니 눈이 뒤집히더군요. 이 정도면 확실하구나 싶어서 저는 결국 우리 두 사람의 전세 보증금 중 절반, 그러니까 6천만 원 가까운 돈을 슬쩍 빼내어 그 종목에 전부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늦게 가족들이 다 잠든 걸 확인하고 나서야 몰래 거실로 나갔습니다. 본체 켜지는 소리와 모니터 불빛이 혹시나 아내를 깨울까 조마조마하며 어두운 거실에서 숨을 죽인 채 HTS 창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득 파란색, 빨간색으로 깜빡이는 시세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주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어올랐고 저는 마음속으로 이 돈으로 아내한테 뭘 해줄까, 아이 학원을 하나 더 보낼까 하는 행복한 상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정확히 열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그 회사에 관한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니 다음날 아침 곧바로 하한가가 찍혔습니다. 저는 설마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연속으로 하한가 행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애초에 아프리카 광산 개발권이라는 것 자체가 근거 없는 소문이었고 그 회사는 이미 껍데기만 남은 부실 덩어리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작 사흘 만에 제 돈은, 아니 우리 가족의 전세 보증금 절반은 흔적도 없이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회사는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 손에 남은 건 6천만 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푼돈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놀라서 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제가 겨우 입을 떼어 자초지종을 털어놓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몰라서 그래? 우리 전세금이잖아.
이러다 집에서 쫓겨나면 우리 애는 어디서 키워? 아내는 소리를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숨막히는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해 겨울 훨씬 더 작고 허름한 반지하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사하던 날 아내는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 저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반지하 방에 짐을 다 부려놓고 나서야 저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다시는 죽어도 다시는 이런 화면 속 숫자 따위에 손대지 않을게. 원칙 없이 남의 말만 믿고 뛰어드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알았어. 아내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고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 약속 꼭 지켜야 해. 저는 그날 밤 아내의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주식이라는 것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몇만 원이 남아도 무조건 적금으로 예금으로만 돌렸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하게 안전한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날의 상처가 제 마음속에 심어놓은 것은 단순한 주식 트라우마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위험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건물이나 땅은 안전하다는 그 지독한 믿음. 훗날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그 순간 제 등을 벼랑 끝으로 떠민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말 독하게 살았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다시 지상으로 기어 올라오기까지 저희 부부는 허리띠를 잇는 대로 졸라맸습니다. 외식 한 번을 안 했고 아이 옷은 늘 이웃에게 물려받은 것만 입혔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그날로 절반 이상을 적금 통장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5년 가까이 피땀 흘려 모으고 나니 은행 대출을 조금 보태면 작은 내 집 하나는 마련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그렇게 장만한 것이 변두리에 있는 방 세 칸짜리 다세대 빌라였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에 비할 바는 못됐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가져보는 4명의 집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받아 들던 날 아내와 저는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말없이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의 집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겠다며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 집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성실함이 가져다준 정당한 보상이라 믿었습니다. 통장에 적힌 숫자가 차곡차곡 늘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맞는 길이다. 이렇게 성실하게만 살면 언젠가는 보상받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동탄과 송도 신도시를 시작으로 불어닥친 부동산 열풍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시장을 완전히 미쳐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뉴스만 틀면 어디 청약에 몇만 명이 몰렸다는 얘기, 어느 아파트 단지가 분양가 대비 2배로 뛰었다는 얘기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저와는 상관없는 남의 나라 얘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무렵 그 미친 물결이 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들이닥치면서 저는 서서히 지독한 소외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건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였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던 친구들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모임에 나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한 친구는 일찍이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서 프리미엄이 벌써 몇 억이 붙었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오피스텔을 사놨는데 매달 월세가 따박따박 나온다며 은근히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저 멋쩍게 웃으며 술잔만 기울였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씁쓸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뭘 하고 산 걸까? 그런 자괴감이 처음으로 들었던 게 그 무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회사 후배들 중에서도 영끌이니 캡투자니 하는 말로 아파트를 사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처음엔 무모하다고 혀를 찼는데 불과 몇 년 지나고 보니 그 후배들의 자산이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불어나 있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이야기 주제는 늘 하나였습니다. 어디 땅을 사놨어야 했는데 그때 그 아파트를 왜 안 샀을까 하는 후회 섞인 넋두리들. 저 역시 그 대화에서 철저히 소외된 바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건 사촌 처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종시 개발 초기에 아파트를 사두었던 처남은 몇 년 만에 집값이 수억 원이 뛰며 소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처남은 명절 자리에서 저를 보며 은근슬쩍 이런 말을 하더군요. 매형,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 적금만 믿고 있으면 순식간에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 이자 몇 푼 받자고 그 큰 돈을 그냥 묵혀두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저야말로 2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주식으로 대인 이후 저는 오로지 적금과 예금만이 안전하다고 믿으며 한 푼 두 푼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온 성실함이 어느 순간부터 시대에 뒤처진 미련함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넌지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도 그때 대출 좀 무리해서라도 아파트 하나 사둘 걸 그랬나? 남들은 다 몇 억씩 벌었다는데? 아내는 잠시 창밖을 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살아온 거예요. 남들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 말이 맞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속 조바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평생 쥐어짜듯 모은 예금과 곧 나올 퇴직금을 합치면 3억 원은 분명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불려놓은 자산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원칙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나만 가장 뒤처진 패배자가 된 것 같을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단단한 믿음이, 아니 종교 같은 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화면 속 숫자에 불과해서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부동산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체가 있는 자산이니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믿음은 젊은 날 주식으로 모든 걸 날렸던 제 트라우마와 정확히 맞물려 있었기에 그 어떤 전문가의 말보다 강력하게 제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눈이 멀어버린 또 다른 형태의 맹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확고해질수록 저는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오면 반드시 모든 걸 걸고 붙잡겠다는 결심만 더욱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멸의 기회는 정년퇴직을 코앞에 둔 어느 날 뜻밖의 얼굴을 하고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년퇴직을 딱 1년 앞두고 있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모처럼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저 민재입니다. 민재. 저 기억하시죠? 민재는 제 고향 후배였습니다. 저보다 8살이나 어린 녀석인데 어릴 적 같은 동네에 살면서 저를 친형처럼 끔찍이 따르던 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도시로 나와 직장 생활에 치이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반가우면서도 얼떨떨했는데 민재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며 잠깐 얼굴이나 보자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아파트 정문 앞으로 나가보니 처음 보는 번쩍이는 검은색 수입 대형 SUV 한 대가 서 있더군요. 설마 하며 다가가는데 운전석 문이 열리며 말끔한 맞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순간 저는 그가 민재인지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 속 민재는 시골에서 농사짓던 부모님 밑에서 넉넉지 못하게 자란 늘 무릎 늘어난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니던 순박한 청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눈앞의 남자는 손목에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차고 은은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하나도 안 늙으셨네요. 민재는 저를 반갑게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를 마주 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 내가 알던 그 민재가 맞나? 민재는 저를 근처의 고급 일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첩대 자리에서도 한번 가본 적 없는 한상 차림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최고급 룸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민재는 능숙하게 코스 요리를 주문했고 저는 그 익숙하고 여유로운 손짓 하나에도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었습니다. 민재야, 너 도대체 서울 올라와서 뭘 하고 사는 거냐? 고급차에 이런 데를 다 오고.
제 물음에 민재는 씩 웃으며 양복 안주머니에서 고급스러운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수도권 메이저 분양 대행사 상가분양사업본부 총괄소장이라는 직함이 번쩍이는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형님, 저 부동산 쪽 일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저도 맨땅에 헤딩하며 고생 많이 했죠. 그런데 이 분양시장이 딱 제 체질이더라고요. 몇 년 전에 마곡지구랑 동탄 신도시의 대기업 지식산업센터 들어설 때 제가 상가 물량을 혼자 다 완판시켰거든요. 그때 시행사 회장님한테 특별 보너스까지 받으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바닥은 큰 건 하나만 성사시켜도 떨어지는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민재는 그러면서 최근에 자기가 빌딩 상가를 통째로 중개해주고 받은 수수료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이 한 달 만에 벌었다는 수수료가 제가 수십 년간 땀 흘려번 몇 년치 연봉과 맞먹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술잔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부럽다는 감정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보다 훨씬 크고 씁쓸한 감정, 바로 비참함이 뒤따라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원칙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제 눈앞에는 저보다 8살이나 어린, 한때는 제 뒤만 졸졸 따라다니던 후배가 저보다 몇 배, 몇십 배는 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청춘을 다 바쳐 그렇게 아등바등 아껴가며 살아온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민재는 제 표정이 조금 어두워진 걸 눈치챘는지 대뜸 뼈를 때리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님, 그런데 형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곧 정년퇴직하신다고 들었는데 노후 준비는 든든하게 해두셨죠? 저는 순간 턱하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주택자 신세는 면했다지만 변두리 낡은 빌라 한 채와 은행 예금이 전부인 제 노후 자금이 성공한 후배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자존심을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생 모은 거 은행에 넣어두고 안전하게 이자나 받으면서 소박하게 살아야지. 그 말을 들은 민재의 눈빛이 순간 묘하게 반짝였던 것을 저는 그때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민재는 계산을 하겠다는 저를 한사코 말리며 법인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차에 오르기 전 민재는 제 어깨를 친근하게 툭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조만간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사실 지금 경기도 하남 미사 쪽에 정말 대박인 핵심 물건이 하나 나왔거든요. 대기업들 줄줄이 들어오는 노다지 땅인데 제 형님이니까 특별히 로얄층 상가로 하나 빼놓을 수 있어요.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저는 내내 마음이 지독하게 복잡했습니다. 민재의 화려한 성공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은근한 불안감보다 훨씬 강렬했던 건 정년을 코앞에 두고 느끼는 조바심과 초조함이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은퇴하면 나는 평생 저 녀석보다 못한 패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건가? 나도 부동산으로 마지막 한 방만 터트리면 당당해질 수 있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쉽사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두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2주 후 스마트폰 화면에 민재의 이름이 다시 떴습니다. 그 전화가 제 전 재산을 집어삼키고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파멸의 서막줄은 그때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형님, 저 민재예요. 시간 되실 때 저희 홍보관 한번 안 나오실래요? 하남 미사에 있는데 형님 노후 완전히 책임질 기가 막힌 물건이 하나 나와서 그래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2주 동안 민재가 했던 화려한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곧 퇴직인데 노후 준비는 잘 해두셨냐던 그 질문이 밤마다 제 귀를 괴롭혔거든요. 주말에 저는 홀린 듯 경기도 하남 미사 강변도시에 있는 모델하우스 홍보관을 찾아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규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넓은 홀 한가운데는 거대한 신도시 조감도 모형이 웅장하게 놓여 있었고 벽면 가득 미래에 들어설 마천루 같은 지식산업센터 건물들의 사진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군요.
민재는 저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오듯 반갑게 맞이하며 VIP 상담 부스로 안내했습니다. 형님,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판교 테크노밸리를 능가할 거대한 첨단 자족 도시가 들어설 자리예요. 이미 대기업들이 입주 계약을 줄줄이 체결했고요. 여기 이 지식산업센터 건물 하나에만 수백, 수천 개의 중소기업들이 빽빽하게 들어올 겁니다. 상가는 입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지산 상가는 일반 길거리 상가랑 다릅니다. 이 거대한 빌딩에 상주하는 직장인 수천 명의 소비를 독점하는 구조예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손님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찰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민재는 레이저 포인터로 조감도를 찍어가며 침을 튀기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실장은 두꺼운 브로슈어를 가져와 연 6%에서 7%가 찍힌 예상 수익률 표를 펼쳐 보였습니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올 수백만 원의 월세 라인을 보니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제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형님, 이건 주식이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형님이 젊은 시절에 주식으로 큰돈 날리고 마음고생하셨던 거 저 고향 동생이라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건 화면 속 가짜 숫자가 아니라 내 눈앞에 존재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콘크리트 건물이잖아요. 회사가 망해서 상장 폐지되면 주식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지만 건물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땅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말이 제 가슴 가장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20년 가까이 제 안에 골마있던 주식 트라우마 그리고 그 상처 위에 쌓아 올린 부동산 불패라는 신앙이 완벽하게 결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딱 하나만 잡으세요. 대출이 워낙 잘 나와서 무리 좀 하시더라도 제 이름 석자 걸고 형님 노후 월세 제가 책임질게요. 저 이 바닥에서 완판 신어 쓰고 10년 넘게 구른 총괄소장이에요. 제가 친형 같은 형님한테 나쁜 물건 소개해드리겠어요? 오늘 안 잡으시면 내일은 로얄층 자리 진짜 끝납니다. 그날 저는 차마 계약서에 바로 도장을 찍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도 민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휴지 조각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다. 그 한마디가 마치 제 구원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슬쩍 눈치를 보며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 민재 만나서 홍보관에 다녀왔는데 정말 기가 막힌 물건이 하나 있더라고. 하남 미사 쪽에 새로 짓는 대형 지식산업센터인데 거기 1층 근린상가 자리가 하나 좋게 나왔어. 아내는 숭늉을 따르다 말고 손을 멈추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상가요? 그게 얼마짜린데요? 분양가가 9억 2천만 원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라 대출이 워낙 많이 나와서 우리 돈 한 3억 좀 넘게 넣고 나머지는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아. 민재 말로는 거기 대기업들이 다 들어온대. 판교보다 더 크게 뜰 자리라고 하더라고. 아내의 표정이 순간 귀신을 본 것처럼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리가 하남 그 동네를 알아요. 뭘 알아요? 살면서 가본 적도 없는 머나먼 동네에 9억이 넘는 돈을 그것도 대출을 6억씩이나 껴서 넣는다고? 미쳤어요? 이 사람아, 이번엔 다르다니까. 이건 건물이잖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진짜 자산이라고. 건물이면 다 안전해요? 당신 그 고향 후배라는 사람 10년이 넘게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 그 사람 말만 믿고 우리 전 재산의 빚까지 얹어서 거기다 꼬라박겠다는 거예요? 아내의 날카로운 지적에 제 치부와 자존심이 동시에 찔려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왜 매번 나를 못 믿어? 그때는 내가 주식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그렇게 된 거고 이건 내 명의로 남는 건물이라니까. 평생 내가 돈 벌어다 줄 때는 가만히 있더니 내 노후 내가 준비하겠다는데 왜 자꾸 초를 쳐? 아내는 한동안 붉어진 눈으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뼈있는 말을 뱉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후배 놈을 못 믿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낯선 동네에 그렇게 무서운 빚을 지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당신 제발 정신 차리고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제발요. 저는 대답 대신 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좁은 침대에 누워 아내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속을 지배한 건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리면 나는 평생 저 후배보다 못한 벼락거지로 살다가 은퇴해야 한다는 지독한 조바심과 옹고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안에는 숨막히는 냉기가 흐르고 아내는 저와 말 한마디 섞지 않았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내의 뜻에 조용히 따르는 척 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내 몰래 인생을 건 위험천만한 도박을 감행할 결심을 아주 굳건하게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냉전이 이어지던 그 며칠 동안 저는 겉으로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몇 군데를 돌며 아내 몰래 대출 상담을 받았고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까지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황금빛 미래에 눈이 멀어 저는 아내 몰래 인생을 건 위험한 도박의 발판을 하나씩 다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제게 민재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지금 당장 안 오시면 진짜 끝나요. 그 로얄층 자리를 저희 시행사 임원 한 분이 직접 가져가겠다고 홀딩을 걸어놓은 상태거든요. 오늘 오후 안에 계약금 안 들어오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고향 형님이라 제가 욕먹어가면서 겨우 반나절만 묶어둔 거예요. 빨리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이고 머리고 다 하얗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당장 숨이 막힐 것 같은 조바심에 저는 회사에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조퇴계를 던진 뒤 홍보관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날 홍보관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시장통처럼 북적였습니다. 곳곳에서 상담 데스크에 앉은 사람들이 서류를 가득 펼쳐놓고 도장을 찍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몇 호실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우렁찬 멘트와 함께 직원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광적인 열기 속에서 저는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홀린 듯 VIP 부스로 안내되었습니다. 형님, 정말 타이밍 기가 막히게 오셨어요. 분양가 9억 2천만 원짜리인데 계약금 10%인 9,200만 원만 오늘 넣으시면 계약서 바로 나옵니다. 중도금은 저희 연계은행에서 전액 무이자로 대출되니까 준공 때까지 돈 한 푼 안 내셔도 되고요. 나중에 건물 완공되면 대출 6억 원을 잔금으로 전환하고 형님 자금 보태서 입주하시면 끝나요. 은행 지점장이랑 이미 얘기 다 끝내놔서 대출 승인은 무조건 100% 나옵니다. 옆에 서 있던 담당 실장이 계약서에 제 이름이 적힌 명패를 올리며 바람을 잡았습니다. 고객님, 지금 이 라인은 딱 2자리 남았어요. 아까 오신 전문직 사장님도 아래층 3개를 통째로 계약하셨거든요. 솔직히 이런 로얄층 물건은 저희도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오늘 지나면 평생 후회하세요. 그들이 제 눈앞에 펼쳐 보인 예상 수익률 표에 적힌 숫자는 그야말로 마법 같았습니다. 민재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분양가 9억 2천만 원짜리 상가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은 무조건 따박따박 나오는 자리예요. 완공되고 대출 6억 원 받으시면 당시 금리 기준으로 한 달 이자가 20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럼 매달 앉아서 이자 다 내고도 형님 손에 순수 노후 자금으로 200만 원이 평생 남는 겁니다. 3억 투자해서 매달 공짜로 200만 원씩 연금이 나오는데 이걸 안 하시면 바보죠. 매달 들어오는 월세 400만 원에서 이자 200만 원을 빼고도 200만 원이 고스란히 남는다는 그 달콤한 계산법. 평생 청춘을 바쳐 성실하게 일한 보람을 드디어 노년에 보상받는구나 싶었습니다. 은행에 묵혀두면 이자 몇 푼 나오지 않는 3억 원이라는 돈이 매달 200만 원씩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연금을 뿜어내줄 거라는 장밋빛 환상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며칠 전 아내가 붉어진 눈으로 흐느끼며 했던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스쳤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갑자기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며 인감도장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도 잠시뿐이었습니다. 20년 전 반지하 방에서 느꼈던 지독한 패배감,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동창들과 처남 앞에서 느껴야 했던 벼락거지의 열등감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와 제 이성을 완전히 짓눌러 버렸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나는 평생 아내 앞에서도 후배 앞에서도 잘나가는 남들 앞에서도 고개를 못 들고 사는 패배자가 된다. 이번엔 주식이 아니라 건물이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 진짜 내 건물이다. 저는 결국 눈을 질끈 감고 계약서 서명란에 인감도장을 강하게 찍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켜서 평생 고이 묵혀두었던 예금 중 계약금 10%인 9,200만 원을 분양 대금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더군요. 나머지 예금과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매울내 돈 2억 2,800만 원, 그리고 은행 빚으로 짊어져야 할 대출 6억 원은 내년 준공 때 잔금으로 한꺼번에 밀어넣겠다는 계약이었습니다. 총 분양가의 무려 65%를 순전히 빚으로 채워넣는 평생 부채 무서운 줄 알고 성실하게만 살았던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영끌 계약이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일어나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담당 실장이 건네는 축하 인사와 민재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그 불길한 서늘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형님, 정말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제 내년에 준공 떨어지면 매달 수백만 원씩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올 텐데 노후 걱정은 이제 끝난 거죠. 축하드립니다, 건물주 형님.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가방 속에 든 계약서 봉투를 품에 꼭 안고 있었지만 뿌듯함 뒤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끈적하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안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저는 마침내 아내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그 하남 상가 계약하고 왔어. 아내는 순간 저녁상을 차리려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을 바닥으로 놓칠 뻔했습니다.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나랑 상의도 없이. 나 몰래 결국 저질렀다고? 미안해. 하지만 이건 다 우리 노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워낙 좋은 자리라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아내는 한동안 숨도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온몸을 잘게 떨며 피눈물이 섞인 목소리로 제 가슴을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20년 전 전세금 날렸을 때도 당신 이랬잖아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밀어붙이지. 그러다 우리 가족이 반지하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피눈물을 흘렸는지 당신 벌써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번엔 다르다고 몇 번을 말해. 공식대로 하면 매달 이자 200 빼고도 우리 손에 연금처럼 200만 원이 순수하게 남는단 말이야. 이건 주식이 아니야. 내 눈앞에 남는 건물이라고. 사라지지 않는 실체란 말이야. 제발 그놈의 건물 소리 좀 그만해요. 당신이 눈이 멀어서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거지. 그 사기꾼 같은 후배놈 말 외에 검증된 게 대체 뭐가 있어요. 아내는 결국 오열을 터뜨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홀로 덩그러니 앉아 텅 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머니에서 계약서를 다시 펼쳐들고 브로슈어에 찍힌 화려한 수익률 숫자들을 보며 애써 차오르는 공포를 억눌렀습니다. 괜찮아. 몇 달만 지나면 아내도 다 이해해 줄 거야. 내년에 완공돼서 월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내 스스로 증명해 보이면 돼.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굳게 닫힌 안방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아내의 낮은 흐느낌 소리가 제 목을 사정없이 죄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슬픈 흐느낌이 다가올 잔인하고 거대한 파멸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계약을 저지르고 난 후에도 집안의 냉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며칠간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혼자 속을 끓이다가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는 듯 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제발 잘 되기만을 바라야지. 라며 한숨 섞인 체념을 건네던 날 저는 오히려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고마워서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는 1년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하남 미사의 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완공되어 준공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준공식 날 아내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완성된 건물을 보러 갔습니다. 번쩍이는 최첨단 유리 외관에 하늘 높이 웅장하게 솟아있는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는데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더군요. 드디어 내 건물이 생겼다.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 여기서 내 노후가 편안하게 시작되겠구나. 은행에서 최종 대출이 실행되면서 6억 원의 잔금까지 모두 치러졌고 저는 명실상부한 등기부등본상의 상가 건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고 첫 임차인을 맞이하기 위해 제 상가 호실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온몸에 묘하게 이상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쪽 사무실층은 제법 빠르게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는 회사 로고가 박힌 택배 상자를 든 직장인들이 가득했고 점심시간이면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민재 말대로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들어오고 있구나. 사람만 있으면 내 상가도 대박 나겠지. 하지만 정작 제 상가가 있는 1층 중앙광장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시행사가 수억 원의 돈을 처발라 만들었다는 거대한 고래 조형물만 광장 한복판에서 쓸쓸하게 추락하듯 솟아있을 뿐 건물에서 나온 직장인들은 제 상가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삭막한 광장을 가로질러 어디론가 총총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3달이 지나면서 주변 상가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지옥 같은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분양받은 건물뿐만 아니라 이 좁은 하남 미사벌판에 똑같이 생긴 메머드급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무려 20개가 넘게 줄줄이 들어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물의 1층, 2층에는 상가가 빼곡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소 사장이 툭 던진 말이 제 뒤통수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사장님, 이 동네 지산 상가는 완전히 지옥이에요. 건물마다 상가를 그렇게 많이 때려 박아놨는데 여기 상주하는 직장인 수는 딱 한정돼 있잖아요? 파이는 요만한데 나눠 먹을 상가만 수천 개가 늘어난 셈이죠. 게다가 여기가 지하철역에서도 멀고 주변이 8차선 대로변으로 꽁꽁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 아파트 주민들이 걸어서 들어올 수가 없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에요. 직장인 말고는 유동인구가 단 한 명도 안 나오는 구조란 말입니다. 심지어 오피스 상권의 특성상 금요일 저녁만 되면 불이 꺼지고 주말 이틀 동안은 지나다니는 들개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기괴한 유령선으로 변했습니다. 독점 고정 수요라 절대 망하지 않는다던 민재의 호언장담은 애초에 사기극이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은커녕 반값인 200만 원에 내놓아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만 200만 원인데 이자라도 겨우 메워보겠다는 심정으로 피가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6달이 지날 무렵 제 마음속 불안감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위쪽 사무실은 80%가 넘게 채워졌다는데 제가 있는 1층 상가는 절반 이상이 여전히 텅 빈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에서 기적처럼 연락이 와 겨우 임대를 맞춘 첫 번째 임차인이 바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였습니다. 대출 이자라도 보태려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헐값에 세를 줬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정확히 3달을 가지 못했습니다. 상가 유리문에 붙은 독촉장을 허탈하게 바라보던 사장님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저 이번 달까지만 하고 보증금 빼서 나가겠습니다. 직장인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다 자기네 사무실 안에서 배달시켜 먹고 나오질 않아요.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팔아도 상가 관리비조차 안 나옵니다. 이대로는 제 피 같은 자금 다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저는 그 사장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임대료를 더 깎아주겠다고 사정해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그 가게는 정말로 텅 빈 쓰레기만 남겨둔 채 야반도주하듯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가가 공실이 되자마자 매달 대출이자 200만 원에 더해 텅 빈 상가의 공실 관리비 50만 원까지 추가로 청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노후연금이 나올 줄 알았던 상가에서 오히려 매달 250만 원씩 생돈이 콘크리트 구멍 속으로 증발해버리는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옆자리에 들어왔던 대형 편의점마저 수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포기하고 야반도주하듯 셔터를 내려버렸습니다. 화려했던 모델하우스에서 후배놈이 보여주었던 그 장밋빛 미래는 지금 제 눈앞의 처참한 유령 상가 현실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완공된 지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불 꺼진 제 상가 바닥에 홀로 주저앉아 유리창 너머 거대한 고래 조형물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솟구쳐 있는 그 화려한 고래가 마치 사기를 당해 파멸해가는 저 같은 바보 은퇴자를 비웃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자 빼고도 매달 200만 원씩 순수익이 남는다던 민재의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남은 건 텅 빈 콘크리트 방과 매달 통장을 바닥내며 목을 죄어오는 은행 대출 이자 그리고 관리비 톡촉장뿐이었습니다. 아내는 텅 빈 상가 구석에서 줄담배를 피우는 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거칠어진 등을 조용히 쓸어내려줄 뿐이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쓸쓸한 침묵이 차라리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제 가슴을 더 찢어발겼습니다. 저는 그제야 서서히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주식 트라우마에 갇혀 그토록 맹신했던 휴지 조각이 되지 않는 안전한 건물이 사실은 주식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내 목숨줄과 가족의 인생을 서서히 갉아먹는 최악의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매달 25일이 다가오면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6억 원 대출의 이자가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날이었으니까요. 처음 분양을 받을 때는 금리가 4% 초반이라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가 대출 이자율이 5%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매달 생돈으로 나가는 이자만 무려 260만 원. 여기에 임차인이 야반도주에 텅 빈 상가의 공실 관리비 50만 원까지 더해지니 매달 300만 원이 넘는 거금이 유령 상가 구멍 속으로 증발하듯 빠져나갔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개시될 나이가 되지 않아 구경도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유일한 수입이라고는 아내가 새벽같이 나가고 있던 인근 식품 공장 반찬 라인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받는 월급 16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나마 쥐고 있던 마지막 예금을 야금야금 헐어가며 아내의 피 같은 월급까지 고스란히 은행 이자로 밀어넣으며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예금마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자 저는 20년 전 반지하 시절보다 더 처참한 진짜 가난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줄인 건 제 몸을 돌보는 병원비였습니다. 몇 해 전부터 무릎 연골이 좋지 않아 정형외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그 병원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시큰하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저는 돈 몇만 원이 아까워 그저 이를 악물고 진통제로 참아냈습니다. 아내가 다리를 절뚝이는 저를 보며 병원에 가보라고 등을 떠밀 때마다 저는 괜찮아, 조금 쉬면 나아져라며 허탈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에도 발길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마시는 밥 한 끼, 커피 한 잔 값이 이제는 제게 너무나 무서운 공포이자 부담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친구들이 단톡방에서 안부를 물어와도 저는 요즘 사업 준비로 좀 바쁘다는 빤한 거짓말로 얼버무리며 점점 제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제 가슴을 가장 갈갈이 찢어발겼던 건 환갑이 넘은 아내가 매일 새벽 5시면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며 일어나 시린 바람을 맞으며 공장으로 출근하는 뒷모습을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차가운 반찬 재료를 만지고 물을 쓰며 서서 일하다 보니 아내의 고운 손은 거칠게 갈라 터졌고 손마디는 할머니처럼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밤이면 다리가 쥐가 나고 저려 잠도 제대로 못 이루면서도 아내는 그 작은 월급 봉투를 통째로 제게 건네며 단 한 번도 짜증 섞인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겨운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가정을 돕는 길이라는 극단적인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모아둔 마지막 비상금까지 완벽하게 바닥이 나자 저는 제2금융권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손을 대며 이자를 돌려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불과 석 달 만에 제 신용등급은 최하위로
곤두박질 쳤고 추가 대출은커녕 쓰던 신용카드 한도조차 전부 막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우편함에는 연체 안내문, 최고장이라는 무시무시한 노란색, 빨간색 법원 우편물이 가득 쌓여갔습니다. 매일 아침 은행 채권 추심팀에서 걸려오는 사무적인 독촉 전화에 손발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은행 창구를 찾아가 젊은 직원 앞에서 눈물로 사정해보고 이자를 몇 달만 유예해달라고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규정을 들이미는 차가운 답변뿐이었습니다. 고객님, 연체가 석 달을 넘기셨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되면 담보로 잡힌 상가는 법원 경매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 세상의 불이 꺼지는 것 같은 암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체가 6달을 넘기던 날 집으로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 옆에 붉은 낙인처럼 찍힌 경매라는 글자를 본 아내는 그동안 가슴속 깊이 꾹꾹 눌러 담았던 모든 울분과 하늘 폭탄처럼 터뜨렸습니다. 손에 쥔 경매 통지서를 거칠게 바닥으로 내팽개치며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내가 이 나이에 저 차가운 공장 바닥에서 하루 10만 원도 안 되는 돈 벌려고 손마디가 터져라 이랬어. 그 피 같은 돈을 몽땅. 이 썩어빠진 콘크리트 상가 이자로 갖다 바치면서도 내가 참았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 돌아온 게 경매야. 20년 전 전세금 날려먹고 우리의 반지하에서 키우게 만들더니 당신은 죽을 때까지 나랑 이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피를 토하는 것 같았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에는 평생 저를 믿고 살아온 세월에 대한 지독한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은커녕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죄인처럼 거실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나 이제 더는 못해. 당신 얼굴 보는 것도 끔찍하고 이 집구석에 숨 쉬고 있는 것도 지긋지긋해. 우리 끝내자.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에서 옷 몇 벌을 가방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정막이 찾아온 텅 빈 거실에 저는 혼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어디로 갔는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 잔인한 밤 불 꺼진 거실 바닥에 홀로 웅크리고 앉아 바닥에 뒹구는 경매 통지서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진행된 법원 경매에서 제 상가는 더 처참하게 구겨졌습니다. 분양가 9억 2천만 원짜리 대기업들이 들어와 독점 상권이 될 거라던 그 로얄층 상가는 사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첫 경매에서 유찰되더니 한 번, 두 번, 무려 6번이나 연속으로 유찰되며 최저가가 감정가의 24% 수준인 7,600만 원까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9억짜리가 고작 1억도 안 되는 쓰레기 가격이 된 겁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돈을 빌려준 은행조차 담보 가치가 아예 없다고 판단해 경매 자체를 취소해버리는 황당한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상가 주인인 저는 물론이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마저 손해를 피할 수 없을 만큼 가격이 내려앉은 겁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의 성적표가 고작 7,600만 원짜리 유령 상가로 버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평생 주식 실패의 트라우마에 갇혀 그토록 맹신했던 눈에 보이고 사라지지 않는 건물이라는 지독한 환상이 결국 제 전 재산을 집어삼킨 것도 모자라 평생을 함께해온 제 소중한 아내와 가족까지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다는 잔인한 사실을 말입니다. 아내가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간 지 어느덧 반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끔 아들을 통해 아내가 이모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만 간간히 전해 들을 뿐 평생을 고생만 시킨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할 염치도 얼굴을 마주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남의 상가는 이미 경매마저 취소된 팔 수도 부술 수도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애물단지가 되어버렸고 6억 원의 대출금은 고스란히 제 앞으로 남아 매일 밤 제 숨통을 사정없이 짓눌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는 사람 소개를 받아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앞에 그동안 벌어진 모든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털어놓았습니다. 홍보관에서 들었던 화려한 확신들,
대기업이 줄줄이 입주해 독점 상권이 된다던 약속, 주식과 달라서 절대 휴지 조각이 되지 않는다던 그 가머니설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변호사는 서류를 잠시 뒤적이더니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는 사기죄로 소송을 하셔도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분양 광고나 시행사 홍보관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해도 판례상 그걸 법적으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게다가 가장 결정적인 건 계약서 서명란에 선생님이 직접 인감도장을 찍고 날인하셨지 않습니까? 성인인 본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서명한 이상 나중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소송해봐야 변호사 비용만 더 날리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저를 이렇게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후배 놈은요? 저한테 절대 안전하다고 자기 이름 석자 걸고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놈인데 그 녀석한테는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겁니까? 변호사는 씁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양 대행업 자체가 불법이 아니고 그분이 받은 분양 수수료도 정상적인 영업 행위에 대한 대가로 처리됩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 거래예요. 선생님께서 전 재산을 날리신 건 명백하지만 그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상대가 법적으로는 없는 셈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제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법이 저 같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차가운 현실보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세상의 상식과 정의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우연히 SNS를 통해 후배 민재놈의 근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색해본 녀석의 계정에는 이번에 새로 뽑았다는 억대가 넘는 수입 슈퍼카 운전석에 앉아 명품 시계를 차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 있더군요. 게시글에는 하남 미사 이번 분기 상가 완판, 믿고 따라와 주신 고객님들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하트가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전 재산 3억 2천만 원을 날리고 가정이 파탄 나는 동안 그 사기꾼 같은 녀석은 상가 하나를 팔 때마다 떨어지는 분양가 5에서 10%의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 남들의 몇 년치 연봉을 한 번에 벌어가며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쥐어잡고 녀석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수신 거부를 해놓았는지 신호음도 없이 곧바로 번호가 차단되어 있다는 차가운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한때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살갑게 굴던 그 얼굴이 이제는 제 전 재산을 빨아먹고 도망친 기괴한 흡혈귀의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녀석이 슈퍼카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축제를 벌이는 동안 저는 이 차가운 방구석에서 대출 빚더미에 앉아 아내마저 떠나보낸 빈껍데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면 몇 시간 뒤에 짧게 잘 지내요라는 답장만 돌아올 뿐 그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 평생 쌓아온 가족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대가라는 걸 이제는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다시 아내와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날이 올지 아니면 이대로 외롭게 홀로 늙어가게 될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용서를 구할 자격이 저에게 남아있는지조차 요즘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달 남은 대출 이자를 한 푼이라도 갚기 위해 62의 나이에 건설 일용직 자리를 알아보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티고 있습니다. 평생을 원칙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제가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주식과 달라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절대 안전하다는 그 달콤한 말. 저는 이제 죽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단단한 건물이라 해도 그것이 내 노후를 지켜준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낯선 동네에 한동안 연락 없다가 갑자기 성공해서 나타난 지인의 말만 믿고 인생을 거는 무모한 도박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법은 결코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저 같은 바보가 겪은 이 지옥 같은 비극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와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